1525년 중미에서 시작된 질병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안데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황제는 침략자를 보기도 전에 사망했고 100만 명이 침상에서 숨졌죠. 지금부터 교과서가 설명하지 않은 잉카 제국 붕괴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선원들 중 상당수는 유럽 질병의 보균자였습니다. 천연두가 그 중 하나였죠. 유럽에서는 흔한 질병이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면역체계는 이 바이러스를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상륙한 히스파니올라 섬의 원주민은 수십만 명이었는데 50년도 안 되어 수백 명 수준으로 급감했거든요.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참사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카리브해에 멈추지 않고 무역로를 따라 천천히 남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1520년대 중반쯤 되면 중앙아메리카 해안 지역까지 도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지역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폰딜루스라는 붉은 조개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해안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이동했거든요. 이 조개는 잉카 귀족들이 의복 장식과 종교 의례에 사용하던 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에콰도르 북부 해안의 치모 문화권은 바로 이 조개 가공업의 중심지였죠. 찬찬이라는 대규모 도시에는 수만 명이 밀집해서 거주했고 채집과 가공과 유통 인구가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증식 환경이었던 거죠. 1520년대 후반 이 해안 지역을 휩쓴 전염병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 유럽인들이 목격한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시신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역학 연구자들의 사후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태평양 연안 지역의 치명률은 인구의 80에서 90%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 세계 평균 치명률은 대략 1% 정도였습니다. 천연두는 이보다 수십 배 치명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감염력도 엄청났습니다. 감염자 한 명당 평균 5에서 7명을 2차 감염시킬 수 있었거든요. 밀집 거주 환경에서는 이 숫자가 더 높아졌을 겁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면 안데스 고산지대의 잉카 제국은 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이 100년에 걸쳐 완성한 인프라가 문제였죠. 1438년 권력을 잡은 파차쿠티 황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국가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통망 확충이었습니다.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수천 킬로미터의 포장도로를 건설했거든요. 이 도로는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숙박시설이 배치되어 있었고 차스키라 불리는 전령 주자들이 24시간 교대 체제로 정보를 전달했죠. 한 구간 담당 주자가 약 7km를 달린 뒤 다음 주자에게 메시지를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수도 쿠스코에서 북부 거점 키토까지 약 2000km 거리를 일주일 안에 연락할 수 있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통신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1526년부터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재앙의 통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접촉했고 좁은 숙소를 공유했거든요. 한 지점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다음 날이면 인접한 여러 숙소로 퍼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도로망은 단순한 일직선이 아니라 주요 거점마다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죠. 한 도시가 오염되면 그곳과 연결된 모든 경로로 병원체가 확산되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재구성 결과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천연두가 쿠스코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전파된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른 수준이었죠. 도로가 좋을수록 통신이 빠를수록 전염병도 빨리 퍼진다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1527년 어느 시점 콜롬비아 정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던 와이나 카팍 황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립니다. 고열과 함께 피부에 발진이 나타났죠. 측근들은 당황했습니다. 황제가 앓는 질병의 증상이 그들이 알던 어떤 병과도 달랐거든요. 전통 치료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각종 약초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황제는 사망합니다. 추정 연령은 60세 전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와이나 카팍은 임종 직전 북쪽에서 낯선 이방인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곧 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감을 표현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은 나중에 스페인 측 기록자들이 남긴 것이라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황제 본인은 유럽인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스페인 거점은 1000km 이상 떨어진 파나마 지역에 불과했거든요. 황제의 유해는 천으로 감싼 뒤 나무로 만든 가마에 실려 수도로 운반되기 시작합니다. 이 1000km에 달하는 여정이었죠. 수백 명의 귀족과 군인들이 동행했고 경로상의 모든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와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장례 행렬 자체가 추가적인 전파 경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해에서 배출된 체액에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을 테고 행렬에 포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감염 상태였을 테니까요. 장례 행렬이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수도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더 빨리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거리에는 처리되지 못한 시신들이 쌓여 있었고 생존자들은 외출을 두려워했죠. 왕실 구성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와이나 카팍이 지정한 후계자 니난 쿠유시는 선황이 사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동일한 증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나이는 1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잉카의 왕위 계승 체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었고 그중 정식 황후의 아들이 원칙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능력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명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구전 전통과 관례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황제가 죽고 지명된 후계자마저 사망하면 누가 정당한 계승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쿠스코에서는 우아스카르라는 왕자가 자신을 새 황제로 선언합니다. 그는 와이나 카팍의 장자였고 전통적 관점에서 가장 강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북부 키토에서는 아타우 알파라는 다른 왕자가 이에 반발합니다. 그는 선왕이 총애했던 아들이었고 1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북방 정벌에 참여한 검증된 군사 지휘관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그의 수중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북부 군단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되고 약 5년간 지속되는 내전이 시작되죠. 이 분쟁에서 사망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스페인 측 기록을 종합하면 수만 명에서 10만 명 단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도시가 불탔고 경작지가 황폐화되었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전투가 아닌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쿠스코의 전염병 이전 인구는 약 10만 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530년경에는 이 숫자가 1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죠. 인구의 90%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취락들에서 유사한 인구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티티카카 호수 주변 마을들과 해안 어촌들과 산간 지역의 소규모 정착지들까지 광범위한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잉카의 경제는 미타라는 노동 의무 제도에 기반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연중 일정 기간 공공사업에 동원되어야 했죠. 도로 보수와 교량 건설과 군 복무와 계단식 경작지 유지 등이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이 체제가 작동하려면 충분한 노동 인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전국에 분산된 3천여 개의 쿨카 저장고에는 여전히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결 건조된 감자와 말린 옥수수와 건조육 등이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고 분배할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관리 담당 관료들이 병사했고 운송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없어졌거든요. 창고는 가득한데 사람들이 굶주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농업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계단식 농경지는 지속적인 노동 투입을 필요로 했거든요. 관계 수로를 정비하고 토양을 관리하고 작물을 재배해야 했는데 일손이 사라지니 경작지가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만 관리를 안 하면 계단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두 세대가 지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실제로 1540년대 스페인인들의 기록을 보면 한때 푸르렀을 산비탈이 돌산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32년 12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 규모의 스페인 원정대가 카하마르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아타우 알파가 약 6만 명의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있었죠. 교과서에서는 이를 극적인 대결로 묘사합니다. 168대 6만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승리했다고 설명하죠. 총기와 기병과 강철 갑옷의 우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6만 명 중 온전히 전투 가능한 상태의 병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머지는 질병 후유증으로 약해진 상태였거나
최근에 회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천연두 생존자들은 시력 손상과 사지 기능 저하와 심각한 쇠약 등의 후유증을 겪었죠. 게다가 제국 전체가 5년간의 내전으로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기도 매우 낮았고요. 피사로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잉카 군대를 보고 놀랐다고 적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놀라움의 이유가 군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한 신기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아타우 알파는 포로로 붙잡혔고 몸값으로 한 방을 금으로 채우면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는 약속을 이행했죠. 제국 각지에서 금을 모아 방을 채웠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 규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타우 알파를 처형해버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내부에서 붕괴 중이던 제국의 잔해 위에 깃발을 꽂았을 뿐이죠. 진짜 정복자는 천연두였습니다. 1525년부터 1533년까지 단 8년 만에 잉카의 인구는 추정치 600만에서 1000만 명 수준에서 60만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거든요. 대략 90%가 사라진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다른 역사적 재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사망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사망률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60% 정도였죠. 하지만 잉카의 90% 감소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한 세대 안에 문명 전체가 거의 소멸할 뻔한 거죠. 그렇다면 왜 잉카인들은 이토록 취약했을까요? 유전적으로 약했던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립이었거든요.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약 1만 2천 년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라시아에서는 무수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천연두와 홍역과 인플루엔자와 결핵과 패스트 같은 질병들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대부분 가축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소로부터 천연두가, 돼지로부터 인플루엔자가, 닭으로부터 홍역이 인간에게 전파되었죠.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동물들과 밀접하게 공존했고 그 과정에서 집단 면역을 획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면역이 형성되는 방식이었죠. 반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 가능한 대형 포유류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라마와 알파카 정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인간에게 전염병을 거의 옮기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종류의 병원체에 노출됨이 전무했고 면역 시스템이 전혀 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 면역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천연두에 대한 저항성은 부분적으로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형을 가진 사람들은 천연두 감염 시 생존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변이는 수천 년간의 자연 선택 압력을 통해 유라시아 인구 집단에 축적된 것입니다. 천연두가 유행할 때마다 이 변이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했고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생존해서 후손을 남겼죠.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선택 압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추픽추는 1440년대에 건설되어 채 100년도 안 되어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1540년대에는 이미 무인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죠. 전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재나 파괴의 증거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떠난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지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추픽추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품을 올려보내야 했거든요. 식량과 의복과 도구, 모든 것이 사람의 등에 실려 가파른 산길을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90% 감소하면 이런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마추픽추는 조용히 방치되었고 열대 식생이 다시 이곳을 뒤덮었습니다. 1911년 히람 빙엄이 이곳을 재발견했을 때 그는 스페인인들이 한 번도 찾지 못한 비밀 도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죠. 스페인인들은 마추픽추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추픽추는 스페인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장소였던 겁니다. 1533년 아타우 알파가 처형된 후 스페인군은 쿠스코로 진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텅 빈 창고들과 한산한 거리였죠. 금으로 장식된 코리칸차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의 기록을 보면 그는 쿠스코가 한때 얼마나 번영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서 있었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거든요. 스페인 정복이 잉카 제국을 파괴했다는 전통적 서술은 사실의 절반만 담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천연두는 총보다 먼저 도착했고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피사로의 168명은 이미 무너진 구조물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문명의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적 취약성, 즉 면역 격차는 어떤 기술적 우위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잉카는 놀라운 건축수를 가졌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췄으며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미세한 병원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비슷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신종 바이러스와 기후 변화로 인한 병원체 서식지 이동,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잉카 제국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구 집단과 새로운 병원체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인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